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김재경 소장님입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골수 팬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직방에서 원래 코너를 맡아서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재개발의 신. 그렇죠. 재개발의 신으로 여러 신들 조합 안에서 또 재개발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러 정보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재개발하면 제가 채널에서도 영상 올리고 하지만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이 그 절차 사업이잖아요. 네, 절차마다 프리미엄 붙고 절차마다 뭐 진행상 다르고 어디서 자빠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냥 되냐 안 되냐 요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재개발 신을 만나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안 되는데 되는데 뭐 잘 모르고 샀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모르시는 갑자기 뭐 썰브라더만 보던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한 말씀을 소개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미 앞서서 워낙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직방TV에서는 재개발의 신 코너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언론 기사라든지 검색하다 보면 제 이름을 피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좋은 내용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틀면 나오긴 하더라. 계속 다 나와.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오늘 시간에도 여지없이 여러 가지 그래요. 정보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피 어디냐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전화해요. 전화해서 거기 피 어디야? 딱 물어보면 어디라 얼마라고 딱 얘기 나오고 거기는 지금 무슨 문제를 겪고 있다. 이미 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니까 자판기네.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미안해요. 미안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형도 재개발 관심 많잖아요 요즘에. 재개발은 뭐 대부분의 분들의 관심사 아닌가 네. 지금? 형은 대략적으로 어디 쪽으로 관심을 좀 두고 계신지. 나? 네. 나는 뭐 청량리 쪽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 청량리.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통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기존 재개발지보다 앞으로 또 신규 이렇게 편입될 만한 자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나는 좀 더 많이 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 형이 청량리 얘기했으니까는 생각나는 게 지금 이미 진행된 청량리, 그러니까 전동 답심 뉴타운에서도 좀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 아파트로 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 구도심에 해당하는 청량리 6, 7, 8 구역 그쪽이나 이제 미주 아파트랑 연결되는 네. 그쪽 라인, 네, 서쪽 네. 라인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도 그 관심이 좀 있는 곳은 이제 9구역, 또 최근에 또 다시 불붙은 8구역, 그리고 하냐마냐 이 신통기역이랑 뭐 이렇게 넣고 하는 10구역 뭐 이런 데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이제 병찬 형은 그러니까 청량리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청량리 쪽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뭐 청량리에서는 아무래도 청량리 7, 8 구역이 되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평가된 데 얘기하면 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청량리 쪽, 즉 동대문구 재개발을 봤을 때 청량리라는 네이밍에 꽂혀가지고 청량리 재개발 보는데 예를 들어 재기 4구역도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재기동이라는 이미지가 생소해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래. 청량리 재개발이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기 4구역도 예의주시해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요. 또 아예 좀 더 넘어가면 이문희경 뉴턴이 정말 큰데 왜냐하면 청량리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기 좀 어렵고 네. 청량리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래도 뉴타운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위로 가면 이문희경 뉴타운이 좀 입지대비 가격 프리미엄이 조금 낮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문 피가 얼마죠? 지금 이문희경 뉴타운이 프리미엄으로만 따지면 한 7억 정도 선 이렇게 움직여지죠. 왜 이렇게 흥분해? 진정해. 아니. 침착해. 침착해. 아니 진짜 뭐 팔았어? 아니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네, 우리가 이제 입문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늦은 게가 지금 4구역.
아, 그렇죠. 이문 네. 4구역이 제일 늦죠. 네.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중랑천 끼고 있고 네, 초등학교 좋아요. 있으니까 제가 그쪽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더불어서- 연락이 안 오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터졌는데 아니, 뭐 고맙다고 아무도 얘기는 연락이 안 안 오나 봐.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그때도 뭐 저 대출 관계에서 여러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어디 괜찮냐고 해서 지금 제일 싼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문사구역은 진행상이 늦다 보니까 뭐 피 개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때 샀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 나는 대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도 이문 4구역 정말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문희경 뉴턴이 이제 관천하고 이주철거까지 끝나서 이제 착공까지 들어간 게 이문 1상구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문 3구역이 위치가 좋죠. 네. 가격도 비싸고 이문 3구역 현재 현금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그냥 우리 5구 타입 가려 해도 그냥 한 9억 돈, 84 타입 가려면 현금이 한 10억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문 3구역은 이문 3구역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이문 1구역이 좀 저평가돼 있다 하면서 이문 1구역도 많이 추천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떨어진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문 4구역 아직 좀 멀잖아요. 대신 투자 금액이 아직 6, 7억 선에서 갈 수가 있어요. 기간이 좀 긴 대신 그 입지적인 부분 보면 이문 4구역 저평가돼 있고 좀 길게 볼 수 있다.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문 4구역 괜찮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역시 놀부님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세요. 네. 이문 4구역 잘 몰라요. 네, 잘 몰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작은 물건들도 꽤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10년 뒤, 15년 뒤를 봤을 때 다 거기가 지어졌을 때 완성이 되는 뉴타운 완성의 시점에 가장 비싸고 좋은 녀석은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다 따졌을 때 일직선으로 놓고 결승점을 놓고 따지자면 그래도 돈이 제일 디스카운트 되고 리스크는 좀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문 사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신통기업 그 기획인이 공공재개발인이 뭐니 막 나오니까 이제 아예 이제 조합 설립도 나지 않은 쪽에서도 다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서울 모든 진짜 빌라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문 사구역이 오히려 안정성 문제에서는 더 확실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청량리 쪽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청량리 뭐? 예, 청량리 쪽만 보지 말고 이제 이문. 그렇지. 네. 근데 아까 제기사 뭐 좋아요. 구역도 모양도 괜찮고 사실 뭐 청량리 생활권하고 많이 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약간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세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또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서 좀 눈에 우리가 좀 트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로 삼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죠 한번. 네. 형 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7억 얘기했잖아. 이문 이제 3구역 이쪽 얘기하면 이제 5구 타입 해도 이제 9억 그러니까 7억 해서 약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7억이라는 피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브랜드 이제 거기가 궁금한데 부가연. 부가연. 예, 부가연이 그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7억? 네. 7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부가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이 일단 2구역이랑 3구역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지금 2구역이랑 3구역이랑 한 2, 3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가격 차이는 원래 있었는데 네. 최근 좀 많이 나는데 3구역이 아무래도 부가연 2구역이 대장이잖아요. 네. 부가연 2구역은 지금 현금으로 따지면 현금 일단은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 잘 안 쓰려고 저는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피 얘기 나오려면 감정 가격이 얼마하고 막 이 얘기 나와야 돼서 일단 투자 금액으로 돌려서 딱 얘기하면 들어가는 비용. 현금이 부가연 2구역 가려면 12억 정도는 필요하고요. 부가연 3구역 가려면 한 9억 중반에서 한 10억 선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3구역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죠. 3구역이 가성비다. 지금 네.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3구역이 더 세대수가 더 많지 않나요? 3구역이? 세대 수가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연동되는 역도 이제 두 개를 붙여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3구역이 더 괜찮지 않나. 또 이게 또 12억 13억 하면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남 뉴타운 얘기가 나와. 왜냐면은 딱 2년 전에 이제 그 들어간 돈이 13억 정도였거든. 맞아요. 한남은 그때 당시엔 그 13억이었어. 13억이었으니까 지금 얼마인지도 궁금한데. 한남 뉴타운 놀라지 마세요. 현금이
22억에서 한 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한남 재개발은 사실 뭐 재개발 범주에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이제 재개발이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이슈 근황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근황을 알아보는 일부 근황 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안전진단 규제를 다 이제 풀어버리겠다. 그리고 모 후보는 목동과 상계를 완전히 그냥 안전진단 통과를 다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뭐 전 국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재건축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진행할까요? 예. 네네. 일부러 이제 이슈를 딱 준비한 것처럼 딱 재개발 재건축 이슈예요. 네.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뜨면서 딱 대선 후보님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막 풀어버리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은데 일단 당연하겠지만 이 안전진단 이슈를 딱 해결해주는 순간 재건축 정확하게는 이제 재건축 주었을 리인가 난 게 아니라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예정지들이 가격들이 다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 재건축 될까요 안 될까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1차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2차 정밀안전진단만 가면 다 떨어지죠. 이미 도정법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밀안전진단 이제 2차로 가려고 하면 도정법에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랑 국토안전관리원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군데 기관에서 뭐 통과시켜 주려 해도 통과가 솔직히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항상 논란됐었던 중 하나가 노원구에서 태릉우성이 떨어졌잖아요. 노원구에서 제일 오래된 데도 떨어지죠. 안전진단이 떨어져? 그러면 나머지 노원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그냥 이제 다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2차 안전진단을 신청을 안 하고 에휴, 지금 넣어봤자 다 떨어지는데 기다려보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결과 이후에 이걸 좀 바꾼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데 그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뀐다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 풀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도정법을 바꾸는 건 국회 사항이잖아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이제 고시령을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안전진단 가중치는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완화를 시켜버린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좀 주거 편의성을 갖다가 좀 더 이 가중치를 높여버리겠다. 구조 안정성 비율을 좀 더 낮추고 이렇게 되면 다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지겠죠.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호재로 하고 이 대선 결과가 중요할 텐데 어차피 대선 전에는 공급이 부족한 건 두 후보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이미 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예 다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풀어줄 건 풀어주고 나중에 세금 걷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 후보는. 한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채팅창도 있는데 윤희님이 안전진단 제초안 풀어줘야 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사실 안전진단 이전에 우리가 2년 실거주 요건이 정말 쟁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기면 이거 재건축하지 말란 얘기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안전진단은 사실 문제 제기도 안 했었죠. 왜냐면 이게 2년 실거주 요건이 워낙 대박 사건이니까. 이게 백지화가 됐고, 그럼 이제 안전진단 이제 해결하는 거죠. 이제 안전진단 해결하면 맨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사실 이거를 풀어야 진짜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만약에 이 썰브라더를 각자의 대선 캠프에서 만약에 본다면 안전진단만 얘기하지 말고 제초안에 대해서도 좀 공약을 걸어주면 많은 사람들의 표가 골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초안을 풀어주면은 당연히 이제 재개발의 인기가 조금 더 사그라들면서 재건축으로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도 의석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만 해도 저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이니까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초안은 헌법에서도 계속 재판을 소송을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다시 또 항고하고 상고하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제초안은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나와줘야 하락이 나와줘야 풀지 않을까. 네, 그런 사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약간 좀 캠프에서 좀 봐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네. 사실 이전장을 한번 본다라고 했었을 때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유예가 언제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유예가? 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그냥 제가 얘기를 하자면 2012년도 12월 달이었어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말기 때예요. 그러면 이때 생각해 보면 2009년도부터 막 서울 부동산 가격 막 떨어지고 막 2013년도까지 바닥치고 미분양 터지고 중견 건설사들도 막 도산하고 이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럴 때도 국회에서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려 했는데도 끝끝내 폐지는 못하고 유예를 하고 그게 5년 한시적 유예가 끝나는 게 2017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끝나면서 2018년도에 제초안이 부활한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해결하려면 단순히 이번에 뭐 재건축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대통령이 당선된다 정도로는 좀 어렵고 여야 간의 공감대, 즉 도심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면 이제 대재건축 시대가 다시 오겠죠. 뭐 목동이니 여의도니 막 다 날아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한쪽을 풀어주면 당연히 올라는 가겠지만 근데 이거를 저는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고 이거를 그냥 막고만 있으면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품귀 현상만 더 높아지잖아요. 이걸 완화하려면 사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근데 나도 강남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제 초안을 없애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네. 제 초안은 정도를 많이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방식이나 비용과 재건축 사업이 기여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정말 많은 걸 기여해요. 그 조합의 비용으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하면 그런 건 아니야. 없지. 그런 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초안에 대해서는 없애라기보다는 지금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기준이야. 솔직히 하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니까 좀 낮춰질 필요는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시청하는 분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의 어떤 재생에 기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이 도정법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예요. 그래서 딱 박병천 대표님이 짚어주신 게 딱 그거죠. 재개발은 주거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맞아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9년도 하반기에 하품 판결이 떴잖아요. 그때 이제 걸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렇게 왜 차등을 주냐?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헌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차등을 주는 건 당연하다.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좀 공익적인 측면도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수용이에요. 현금 청산 당한 사람들은 토지 수용으로 가는 거고 근데 재건축 같은 게 매도 청구 소송이죠. 이거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는 건데 상기 신도시랑 다름없어요. 그냥 반대해도 그냥 소유권 뺏어버리고 이 금액이 불만 있어? 그러면 이제 지토위, 중토위,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그 평가 금액으로 다투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재개발에는 부여하는 부여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이게 분담금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요? 재건축이 좋아. 예를 들어서 좀 너무 막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제초한 분담금으로만 걷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걷어가면 이게 분담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아깝잖아요. 그것보다도 그래 공익이 조금 더 충족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기부 채널을 좀 더 넓힌다든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그냥 세금으로 뜯기는 듯한 이미지보다는 뭐 내 돈으로 이렇게 짓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나한테도 편익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재개발도 사실 그런 그럼 측면이 그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 합당하게 조금 이해관계도 잘 맞춰가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제도 개선에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정책이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우리 노들선만 해도 옛날에 오페라 하우스 대 변호사였잖아. 이게 대한민국 정책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다른지 난 모르겠는데 절충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이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재건축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내세운 게 6대 재개발 완화책을 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2종 주거 지역의 그 7층 제한 폐지하는 거 그리고 또 정비지수 주거 정비지수 폐지. 주거 정비지수 폐지한 거 이 두 개를 가장 크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6대 재개발 완화책이 모두 수용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결정체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모든 정비사업 그 예상되는 지역들은 다 신속통합기획 아니면 공공재개발 나올 때마다 넣고 이 중에 하나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온 빌라촌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관련된 그 이미 기존에 진행되는 정비 사업장도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꿈틀대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현황, 지금 상황 그리고 전망은 어떨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궁금합니다. 뭐 정말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의 시대가 더 열렸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에서 사실 재개발은 정말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애초에 출발을 못해요. 출발하고 싶어도 뭐 재건축은 물론 이제 안전진단을 다 맡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주민들의 위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입안 제한이라는 형식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입안을 제한하는 거지 그걸 받아줄 의무가 시에서는 없지. 없어요. 네.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땐 있었던 정비 사업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이 뭐 사실상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제 빌라 지역들은 그 빌라로 그냥 묶여 있었던 걸로 정말 진짜 암흑의 10년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다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재개발을 신청할 수가 있네? 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2사 대책은 말이 좀 많죠. 그리고 뭐 5, 6대책은 뭐 살짝 좀 그래도 여기는 조합이랑 같이 관이랑 같이 가니까 뭐 여기도 5, 6대책도 흥행을 많이 했고 근데 민간에서도 길을 열어줘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완전 우리 뭐예요 프로듀스 101처럼 이번에 민간 재개발 신청할 때 딱 한 군데가 더 신청해서 핑미 그 맞습니다. 프로듀스 102가 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102곳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선정된 결과 21곳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떨어진 데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강남의 대청마을 떨어졌다. 막 이제 그러고 왜 광진구는 왜 떨궜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선정 안 한 미선정 미선정 구도 지역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사실 크게 이변은 없었다. 하지만 이해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선정된 면면을 보면 대표적으로 용산만 한다 하더라도 용산이 정말 11개 구역이나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큰 이슈는 이게 이번에 한남일이 진짜 되냐 안 되냐가 그거에 초미에 기사가 계속 나왔어. 관심을 한남일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당장 이번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져 나갔죠. 왜냐? 솔직히 현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선이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메모드급 단지 아까 말했던 대청마을이니 뭐니 딱 하면 언론 기사들이 다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됩니다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소감이 하면서 막 인터뷰가 막 나오게 되면 가격대들이 막 튀어올라오고 엄청나게 오르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또 재개발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서 욕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센 데는 뺐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도 말 많이 나오는 애들은 빠져나갔어요.
이제 이번에 뭐 욕이 되냐 안 되냐 했었던 애들은 빠져나가고, 물론 이번에 지정된 곳도 정말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정말 이슈가 확 될 만한 애들은 좀 빼고 그 나머지 차 선택 중에서는 좀 괜찮은 애들이 좀 골라냈다라는 게 제 평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시장님의 입장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솔직히 다음에 재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선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확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서운해하기보다도 다음이 진짜다라고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찍혔다고 그 좋아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발이기 때문에 첫 발이 터지면은 오히려 투자할 기회는 더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첫 발이 터지면 거기는 토지거래허가가 묶이잖아요. 바로 묶이고 거래를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음에 지정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래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시선을 빨리 돌리고, 아 그러면은 떨어졌던 지역 중에 좀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은 어딘가 가보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거를 빨리빨리 또 캐치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번에 21곳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제구역, 재생구역이 포함이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음 선정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는 해제 지역하고 이제 재생 지역들도 빼지 말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서울의 많은 구역들 중에서 이런 해제 지역과 재생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근데 해제 지역하고 재생 지역이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시급하지. 그렇지.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또 투자자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동의율도 걷기가 쉽고,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오히려 그쪽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창신이나 이런 데 뽑힌 거 보면은 딱 되게 한정적인 지역만 뽑혔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지역에도 많이 이제 물려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본인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적도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신속통합 기획의 전망? 아니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나는 저게 해피엔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결과는 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첫 발을 내딛는 이슈몰이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 얘기 나오면 싫어 이런 분들이 공짜가 안 나오고 민짜가 딱 나오니까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슈를 충분히 탈 수가 있고, 또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존 재개발 지정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초투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나는 재개발하고 싶은데 예산이 도대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내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후보지들이 어떤 관심 지역들을 제공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슈몰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절차를 밟고 입주를 과연 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나는 개인적으로 두고 봐야지. 난 두고 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게 서울시 이번 신통기획도 그렇고 5.6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이사 대책도 그렇고 너무 그 기간을 너무 완전 청사진 오브 청사진으로 얘기해놔서 5년 이내. 불가능.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신통기획이나 예정지 투자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실적인 기간을 조금 인지하고 투자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정지 투자하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사줘라 라는 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미 40대, 50대인데 이거 입주를 환갑잔치 할 때 막 이제 환갑잔치 할 때 입주라도 하면 다행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환갑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막 이제 지정부터가 출발이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신통기획 지정된 애들이 그럼 언제 입주하느냐? 저는 빨라야 10년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서 아마 같이 이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단계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있죠.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가 있고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그 다음에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사업시 인가까지 보통 한 빠르면 1년 만에 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2, 3년. 네. 그리고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2, 3년.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이주 철거하는데 한 1년 반에서 뭐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 36개월.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이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통기 이번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서울시에서 말하는 거는 2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을 까먹겠죠. 그럼 여기서 또 조합설 인가까지 얼마가 걸리냐가 원래 일반적인 재개발은 물음표인데 그나마 신통기획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주민들의 참여가 높잖아요. 이미 이번에 된 애들 후보지들 보게 되면 한 평균적으로 한 60%의 동의율들은 나와 있어요. 2년 동안 또 조합에서 놀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의를 미리 75%를 좀 모아놨다. 그러면 뭐 정비구역 되자마자 뭐 조합설 인가가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 해도 이제 쭉 갈 때 신속통합기획의 목적이 뭐예요?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사업시행 인가까지 2, 3년 걸리는 걸 1년까지 단축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이후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 관리 처분도 못 하고. 네. 그리고 뭐 그거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주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으로 5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관처에서 짓는 것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업시 인가까지 2, 3년 걸리던 걸 1년으로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2년이야. 그러면 사실상 그냥 기본적으로 순탄하게 간다 해도 10년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 그런데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움직이느냐. 그리고 아마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2, 3년 얘기했었을 때 이게 진짜 잘 돼야 2, 3년이지. 사고 터지면 사업시 인가까지면 그냥 수년이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죠. 뭐 관처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뒷바꾸 엄청 많잖아. 그리고 관처 나도 네. 여기서 이주 철거하다가 그냥 난리 나는 애들도 있고. 맞아. 그거 네. 하고 뭐 중간에 시공사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뭐 강북에 어딘데 우리도 그 프리미엄 붙여달라. 아니, 우리 하이엔드를 만들자. 하이엔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하고. 아 있고. 자유니까 그래. 막 이런저런 이슈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재개발 얘기가 신속통합 기획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지도 흔들리는 데가 있어. 이미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 바꾸는 거야. 우리 사업 방식 뭐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참 득과 실이 어느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의 전망은 뭐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 결과적인 얘기고 흥행몰이와 이슈몰이는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저는 또 여기서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모 방송에서 3080 플러스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나왔었는데 단 한 군데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몇 군데는 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입주를 입주까지. 그래. 실제로 이거는 그렇구나. 이거는 서울에서 그래. 진행하는 택지 개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 사람들이 알아채는 순간 이거는 다 파토가 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민간의 신통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게 공공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슈몰이를 했고 지금 이제 막강한 더 강력한 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확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사 대책도 이제 보니까 증산사구역이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제가 한 군데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만약에 나오면 이제 그쪽이 나오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상 가능한 범주는 증산사도 난리가 난 걸로 알아요. 다른 사업화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나마 이제 그런 이사 대책이 먹히는 지역들은 중공업지, 필지가 좀 작은 지역 이런 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민간 개발 추진하는 데가 3080으로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